엄마, 지난번에 내가 너무 갑자기 부탁해서 당황했지? 그랬지? 근데 엄마도 알잖아. 우리도 힘들어. 혜진아, 힘든 건 알지. 근데 힘든 게 우리뿐만은 아니야. 너희는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고 평소엔 연락도 없잖아. 그런 관계가 맞는 걸까? 부모 자식이라는 게 그런 사이가 맞는 거야? 부모라서 자식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하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한테 당연하듯 기대는 게 맞는 거냐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해. 서운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하는 소리 너무 서운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지금은 맞벌이 하느라 서로 피곤하고 짜증도 날 거야. 그런데 이런 순간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의지해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해봐. 엄마가 해줄 말은 여기까지야. 엄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선영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기포트를 눌러 뜨거운 물을 만들고 간단히 녹차를 우려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이 깊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나무들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명식 씨는 이미 부엌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허리디스크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는 힘들지만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습관만큼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럼 일찍 자면 일찍 깨는 법이지. 선영 씨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명식 씨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아내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한테 연락 왔어? 아니요, 이번 달도 조용하네요. 그 말에 명식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딸과 연락이 잦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죠. 요즘은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 부모 소식을 안 궁금해하나? 관심이 없는 건가? 너무 그러지 마요. 사는 게 바쁘니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것이 부모로서 바라는 일이었지만 연락 한 통 없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원래 그런 성격이라 쳐도 혜진이 마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그 애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까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접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안 온다고 했지. 응, 올해도 그냥 각자 보내자는 말만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명절마다 집에 와서 음식 준비를 돕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명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요즘 애들은 그렇다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명절이 될 때마다 허전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각자 보내자고 하면 우리는 대체 누구랑 보내라는 건지 모르겠네.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 씨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선영 씨는 오랜 친구 미숙 씨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혜진이가 요즘도 연락 없어? 응,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다행이지. 사위는 어때? 정우야 원래 살갑지 않은 성격이잖아.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먼저 연락해봐. 바쁘다 보니 있고 지내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먼저 전화해봤지. 근데 할 때마다 뭔가 바쁜 기색이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먼저 하기가 어렵더라고. 미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혜진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사위가 그런 성격이라서 같이 변한 걸까? 아마 둘 다겠지. 선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 정우 씨는 처음부터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예의는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점점 처가와 거리를 두는 태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연락을 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왠지 모르게 대면대면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필요할 땐 연락해서 용건을 말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이제는 그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라도 생기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또 손주 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난 그렇게 늙고 싶지 않은데. 다들 이맘때면 황혼유가 시작한다는데 난 그럴 생각 없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싫다 이거야. 애들이 안 그러겠어? 미숙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 황혼유가 쉽지 않아. 나도 그 생각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니까. 거절할 건 다 거절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만 축나는 거지 뭐.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왔어? 응, 미숙이랑. 선영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당신 오늘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응, 가긴 가야지. 남편은 일어났지만 허리를 살짝 부여잡았습니다. 디스크가 점점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켜보자고 했기에 진통제를 먹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 이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으면 수술을 해야 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갈 수 있겠어요? 가까운 데니까 괜찮아. 선영 씨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당신도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됐어. 괜히 부담 주기 싫어? 그 말에 선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이런 부탁도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식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씁쓸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며칠 후 선영 씨는 장을 보고 돌아와서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혜진 씨의 이름이 뜬 화면을 보고 선영 씨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아, 엄마, 잘 지내요? 그럼 웬일로 전화했어? 아, 그냥 오랜만에 전화했어요. 선영 씨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갑자기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어때? 사실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선영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무슨 부탁? 사실 정우 회사에서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주말마다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서? 혹시 주말에 애 좀 봐줄 수 있을까 해서. 선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황혼 육아의 제안이었습니다. 혜진아? 응? 우리가 손주 봐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전화기 너머로 딸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친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부탁은 거절해야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주 봐주는 일인데 그렇게 어려워? 봐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니까. 근데 우리도 우리 삶이라는 게 있잖니. 그건 네가 좀 이해해라. 선영 씨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영 씨는 며칠째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딸과의 통화 이후로 다시 전화가 걸려올 줄 알았지만 그날 이후 혜진 씨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정말 오랜만이라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남편 명식 씨의 건강도 좋지 않았고 자신도 가게 일로 바빴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단순히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관계에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혼잣말을 하며 부엌에서 밥을 차리는데 거실에서 남편 명식 씨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했어. 혜진이 또 연락 안 했지? 응, 아마도 내가 거절해서 기분이 상했겠지. 명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꼭 손주를 봐줘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 서운하면서도 또 걱정되고. 그렇다고 늘 우리가 희생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사는 것도 이제는 좀 지쳐. 선영 씨는 국을 떠먹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전화했었다며? 응, 근데 결국 애 봐달라는 부탁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알았다고 했겠지. 근데 그러기가 싫더라. 봐주면 뭐 하나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 이제는 우리 인생도 좀 산다고. 혜진이가 너무 서운해하지는 않았을까? 뭐 예상했던 거잖아. 깊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너한테 나을 거야. 선영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지. 정말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역시 나였어. 혜진이는 뭐래? 그 후로 아무 연락도 없어. 내가 거절해서 서운했나 보지?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는 그동안 선영이가 다 받아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들어줄 거라 생각했을 거야. 근데 예상이 어긋나니까 서운한 거겠지. 그럴지도 모르지. 선영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사위는 뭐래? 아마 혜진이랑 같은 생각이겠지? 그 사람은 원래 우리한테 크게 관심이 없잖아. 미숙 씨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기대고 기대면서 살아가는 건데 너희는 항상 주기만 하는 관계였던 것 같아. 시대가 변하면서 자식한테 기대는 거 아니라는 말 이제야 실감난다. 그냥 각자 살 길은 알아서 도모하는 게 맞아. 선영 씨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 씨와 명식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사위 정우 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 이서방이 전화했네. 받아봐. 선영 씨는 약간 놀란 기색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서방, 무슨 일이야? 장모님,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혜진이한테 얘기 들으셨죠? 저희가 요즘 좀 바빠서요. 애 좀 봐주실 수 없나 해서요. 시터를 구하자니 돈도 돈이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요즘 뉴스에 안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저희도 불안하고요. 역시 예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선영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들었어. 사실 혜진이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영 씨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네, 장모님. 너희는 우리한테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것 같아. 애를 봐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나? 전화기 너머에서 정우 씨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바빠서요. 선영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쁜 건 알겠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부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혜진이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둘이 소통이 안 됐나 봐? 정우 씨는 당황한 듯 한동안 침묵하더니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 수고하고. 선영 씨는 씁쓸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혜진 씨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그냥 엄마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 선영 씨는 딸을 거실로 들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딱 보였습니다. 커피라도 줄까? 아니, 괜찮아. 혜진 씨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내가 너무 갑자기 부탁해서 당황했지? 그랬지? 근데 엄마도 알잖아. 우리도 힘들어. 선영 씨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아, 힘든 건 알지. 근데 힘든 게 우리뿐만은 아니야. 네 아버지 허리 아파서 언제 수술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다 보면 정작 우리 시간은 없지 않니? 그래도 여유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가 싶다. 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고 평소엔 연락도 없잖아. 그런 관계가 맞는 걸까? 부모 자식이라는 게 그런 사이가 맞는 거야? 부모라서 자식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하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한테 당연하듯 기대는 게 맞는 거냐고. 혜진 씨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해. 내가 이상한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
선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운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혜진아, 엄마가 하는 소리 너무 서운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지금은 맞벌이 하느라 서로 피곤하고 짜증도 날 거야. 그런데 이런 순간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의지해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해봐. 엄마가 해줄 말은 여기까지야. 혜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영 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오늘따라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건 비단 손에 든 장바구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딸 부부와 갈등이 시작된 이후 선영 씨는 마음 한구석이 헛헛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남처럼 살아야 하나?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 명식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그래요? 조금 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선영 씨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병원에서요? 무슨 일인데요? 지난번 정기검진 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결과가 나왔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대. 선영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놓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대. 앞으로를 생각하면 수술받고 재활치료하면서 꾸준히 치료하는 게 낫다더라고. 수술은 생각해봐야지.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겁도 나네. 수술해서 나아지는 거면 해야죠. 재활치료도 받고요.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해요. 또 병원 언제 가요?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 그럼 그땐 나랑 같이 가요. 나도 들어보고 당신 입원해서 수술 받아야 하면 그렇게 합시다. 남편 명식 씨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깔린 무거움을 선영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혜진이한테는 말했어요? 아직 안 했어. 선영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혜진이한테는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명식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 씨는 딸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엄마 웬일이야? 아빠 건강이 좀 안 좋아. 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했어. 허리 수술해야 할지도 몰라. 그래서 말은 해두려고.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근데 심각한 거야?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신경을 써야 해. 아, 그렇구나. 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걱정하는 듯하면서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투였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와볼래? 회사 일이 많아서 당장은 힘들 것 같아. 선영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아프신데 너도 한 번쯤은 와야 하지 않을까? 엄마, 나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지금 빠지기 어려워. 선영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알겠어.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해서 부탁할 때와 부모의 사정을 알릴 때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고 이내 그 감정은 서러움이 북받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혜진 씨에게 부족함 없이 잘 대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혜진 씨는 늘 무언가를 바랐고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다음 날 선영 씨는 미숙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혜진이가 못 온다고 했다고? 응, 바쁘다잖아.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아프다는데 한 번쯤은 얼굴 비춰야 하는 거 아니야? 선영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대하면 안 되는 걸까봐. 기대하지 않으면 덜 서운하긴 하지.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 미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이가 그래도 한 번쯤은 다녀가겠지 했는데 사위한테도 말해볼까 싶어. 그 사람한테? 선영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날 저녁 선영 씨는 사위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서방, 나야. 네, 장모님.
혹시 혜진이한테 이야기 들었나 모르겠는데? 네, 들었어요.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래, 그래서 혹시 너라도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을까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이서방, 다른 게 아니라 혜진이 아빠가 아파. 네가 혜진이라도 좀 챙겨주면 안 될까?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서로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제가 챙기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선영 씨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쉬운 소리를 하기에도 벅찼습니다. 선영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올 듯한 흐린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우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딸 혜진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 씨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도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먼저 연락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늘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해하려 노력했던 건 자신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신, 우리 그냥 여행이라도 갈까요? 신문을 넘기던 남편 명식 씨가 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웬 여행?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명식 씨는 아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며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애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잖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냥 한적한 시골로 가도 좋고 바닷가로 가도 좋고요. 오랜만에 당신이랑 단둘이 떠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선영 씨는 미숙 씨와 저녁을 먹으며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라도 너희끼리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그런데 혜진이한테는 말했어? 아직? 근데 말해야 하나 싶어. 미숙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쯤은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너희 딸인데. 이제는 굳이 말해야 하나 싶어. 우리가 여행을 가든 말든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거든. 아빠가 아프다는데도 바쁘다고 안 오는 애들인데 여행 간다고 하면 반응하겠어? 선영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숙 씨는 선영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래도 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미 충분히 참았어. 이번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봐야지. 다음 날, 선영 씨와 명식 씨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게를 일찍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엄마 바빠? 아니, 무슨 일이야? 저기 이번 주말에 이서방이랑 애 데리고 갈까 하는데. 선영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던 딸이 갑자기 온다고 하니 의아했습니다. 이번 주말? 응, 갑자기 정우도 시간이 된다고 해서. 엄마가 지난번에 서운해했잖아. 선영 씨는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들을 위한 방문일까? 아니면 또 무언가 부탁하려는 걸까? 혜진아,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여행 가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혜진 씨가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행? 어디로? 그냥 네 아빠랑 단둘이 좀 쉬다 오려고. 혜진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말에 가는 건 안 되겠네? 그래, 아쉽지만 다음에 보자. 선영 씨는 일부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서운해서 그러는 거야? 선영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혜진아,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보려고. 너희처럼 말이야. 혜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선영 씨와 명식 씨는 계획했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니 기분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여행은 잘 다녀왔어? 응, 덕분에 잘 쉬고 왔다. 다행이네. 그런데 엄마, 잠깐 볼 수 있을까? 선영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무언가 부탁을 하려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아빠 얼굴도 볼 겸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해서.
혜진 씨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 정우 씨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지만 선영 씨는 예전처럼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들어와. 저녁은 먹었니? 아니, 아직 엄마가 차려주면 맛있게 먹지. 선영 씨는 부엌으로 향하며 사위 정우 씨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서방, 뭐 마실래? 아, 그냥 물이면 돼요?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며 주방까지 와서 도울 법도 한데 사위는 여전히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애써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선영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사 가려고 해. 이사? 네, 전세 기간도 끝나가고 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좋은 집 구했니?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엄마 아빠랑 상의하고 싶어서. 선영 씨는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랑 상의할 게 뭐가 있어? 혜진 씨와 정우 씨는 눈을 마주치더니 결국 정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하는 집이 있는데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선영 씨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혹시 우리한테 조금 도와줄 수 있어? 선영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아, 너희는 늘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돈이 필요할 땐 부모를 찾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정우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건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안 돼.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 사위 정우 씨는 불편한 듯 목을 매만졌고 혜진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장모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우야, 네가 늘 강조하던 거잖아. 각자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그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는 거야. 이제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너희한테 그렇게 큰 돈을 보태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아껴가면서 살아야지. 무리해서 이사할 생각하지 말고 형편에 맞춰서 하도록 해. 그럼 도와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안하지만 그렇네. 정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기대지 마. 이제 우리는 너희 부모가 아니라 그냥 혜진이의 엄마 아빠일 뿐이야. 선영 씨는 조용히 부엌에서 차를 우려냈습니다. 뜨거운 물에 찻잎이 퍼지는 걸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번 혜진 씨와 정우 씨가 집을 찾았을 때 그들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 씨의 표정은 분명 실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선영 씨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식 씨도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우리도 이젠 우리만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언제까지 애들한테 끌려다닐 순 없지. 하지만 가끔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혜진 씨와 정우 씨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 아니면 조금은 후회하고 있을까? 선영 씨는 그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남편이 말을 건넸습니다. 혜진이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요. 당신한테는? 나한테도 없었어. 명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넘겼습니다. 연락 안 오는 게 오히려 다행이야. 또 무슨 부탁이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연락이 없으니 조금은 허전하네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허전해도 우린 그대로 사는 거야. 혜진이도 이제 자기 인생 사는 거고. 선영 씨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며칠 뒤 미숙 씨와 시장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그럼 너는? 나는 그럭저럭. 그런데 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선영 씨는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미숙 씨는 그녀의 표정을 쉽게 읽어냈습니다. 혜진이 때문이지?
아니, 그냥 우리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궁금하긴 하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참 단호하게 끊기로 했으면 그냥 신경 끄고 살지 그랬어.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미숙 씨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 선택이 맞았어. 너희가 계속 애들 부탁을 들어줬으면 이젠 한도 끝도 없었을걸? 그런 것 같긴 해. 그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혜진 씨와 정우 씨였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혜진이 아니야? 그러네. 혜진 씨와 정우 씨도 선영 씨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혜진 씨였습니다. 엄마, 혜진아, 여기서 보내. 혜진 씨는 머뭇거리다가 곧 정우 씨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잘 계시지? 응, 잘 지내지? 정우 씨는 눈을 피하며 가볍게 인사만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그래, 이서방. 선영 씨는 그들이 무슨 말을 꺼낼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 뭐야? 그냥 서 있을 거야? 다들 커피라도 한잔 할래? 미숙 씨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정우 씨는 곧장 말을 잘랐습니다. 저희 약속 있어서 가봐야 해요. 혜진 씨는 당황한 듯 정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엄마 나중에 또 연락할게. 선영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혜진아. 그렇게 혜진 씨와 정우 씨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영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뭐야, 저 반응은? 그러게. 선영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 씨는 남편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이랑 이서방을 우연히 만났는데 왠지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할 수밖에 없지. 이제 우리랑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퇴짜를 맞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 서로 꽁에 있는 것도 웃기지만 걔들 감정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가 매달릴 이유는 없어. 지난번에 당신이 했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 그만이야. 선영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가 않아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우리도 이제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해. 선영 씨는 남편의 말에 조용히 공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홀가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영 씨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머릿속은 여러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혜진 씨와 정우 씨를 시장에서 만난 이후 여전히 그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은 후 사라진 그들의 뒷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선영 씨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멀어진 걸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안하거나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 선택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명식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선영아, 이번 주말에 어디 나갈까? 어디 가고 싶어요?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 선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당신이랑 단둘이 나가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발신자는 혜진 씨였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아, 엄마, 뭐해? 아빠랑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혜진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엄마, 시간 좀 있어? 왜?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선영 씨는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딸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긋고 살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오니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엄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선영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뒤 선영 씨는 근처 카페에서 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혜진 씨는 잔뜩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선영 씨가 오자마자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선영 씨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갑자기 사과부터 하니? 그동안 너무 연락도 안 하고 엄마한테 너무 이기적으로 대한 것 같아서. 혜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 씨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니? 혜진 씨는 당황한 듯 선영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선영 씨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또 부탁이 있겠구나. 그런데 뭐? 혜진 씨는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정우 씨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졌어. 선영 씨는 예상했던 대로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혹시 이번에 조금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선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아, 응,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자. 혜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영 씨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반대로 우리도 너희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식이 난처한테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고 따져도 할 수 없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원했던 대로 우린 너희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어. 너희도 부모 부양할 생각 없다고 했잖아. 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니? 혜진 씨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뜻은 뭐였니? 선영 씨는 딸이 무슨 대답을 할지 기다렸지만 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릴 땐 아무렇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도움을 바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혜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너무해. 너희가 했던 말이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의무가 없다고. 이제 그 말을 돌려주고 싶은 거야. 혜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가. 앞으로도 내 대답은 같을 테니까. 선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지만 선영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다리는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 사위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 명식 씨가 신문을 접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이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요. 올 리가 없죠. 그렇겠지. 남편도 더 이상 딸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선영 씨는 알았습니다. 혜진 씨가 먼저 연락을 끊었지만 연락을 하지 않는 건 본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이제는 우리도 적응해야죠. 그래야지. 그래야 속 편하게 살지.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 씨와 시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때? 좀 마음 정리됐어? 응, 이제는 별 생각 없어. 그래도 네가 좀 씁쓸해 보이긴 한다. 선영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네. 미숙 씨는 가만히 선영 씨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이제는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러려고.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혜진 씨가 다시 연락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흘렀고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는 집안 정리를 하며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책장 구석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직 어린 혜진과 젊은 자신과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참 오래됐네. 선영 씨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 누구한테요? 혜진이야. 선영 씨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아? 엄마,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혜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혜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우리 이혼하자고 했어. 선영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정우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요즘 우리 사이도 안 좋았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 선영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니? 혜진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선영 씨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아, 너도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 해. 혜진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선영 씨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전처럼 달려가 안아주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너희들이 그러기로 결정했으면 감내해야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혼한다? 그럴 수 있지.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건 너희들 몫이야. 우리가 뭘 도와주면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니? 어쩔 수 없어. 냉정하게 생각해. 혜진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선영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해. 우리는 언제까지나 네가 돌아올 곳이 아니야. 혜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그리고 네 힘으로 이겨내. 그렇게 말한 뒤 선영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제법 오래 지났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깊어져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혜진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그녀에게서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한때 딸이 다시 연락할 거라 기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대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가 남편 명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접어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한테서 연락 없었어. 응, 없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도 이 생활에 익숙해져야지. 선영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미숙 씨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혜진이한테서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야? 응, 이젠 기대도 안 해. 그럴 줄 알았어.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 그게 다 정리된 거지. 너도 드디어 마음을 내려놨구나. 선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 제가 서울에서 조금 빚을 졌어요. 빚? 네. 많이 큰 금액은 아니고 8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당장은 갚기가 어려워요. 그 돈 어디에 쓴 거니? 엄마, 그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갚을 건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빚 없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용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역시 엄마도 똑같네요. 친자식한테는 다 내어주면서 저는 남이니까 안 되는 거죠? 수진아, 그런 말이 아니야. 아니면 뭐예요? 결국 제가 여기서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였네. 돈 얘기만 안 꺼내면 됐던 거죠? 다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하니? 나주의 깊은 시골 마을. 이른 아침 햇살이 배나무 사이로 스며들었다. 공기에는 새벽 이슬의 차가운 기운과 백꽃의 은은한 향이 섞여 있었다. 62세 한정에는 동이 트기 전부터 배밭에 나와 있었다. 연한 연두빛 새순이 돋아난 가지를 살펴보던 그녀는 부드럽게 잎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올해도 잘 자라야 할 텐데.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뒤를 돌아보니 64세 남편 이상훈이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부터 나와 있었어? 가만히 누워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상훈은 무릎을 굽혀 배나무 한 그루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거칠어진 손끝에 굳은 살이 두드러졌다. 이 나무들도 우리가 자식처럼 키우는 거지. 정성을 들인 만큼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정혜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래된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다.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다. 처음 몇 년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도 받고 민간요법도 시도해 보았지만 소식은 없었다. 마을에서는 조용히 속삭였다. 저 집은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 정혜 씨 착한데 애가 없으니 고생길이 훤하지.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힐 때도 있었지만 정혜는 묵묵히 살아왔다. 남편과 함께 배농장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면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초봄의 밤 공기가 유난히 쌀쌀했다. 마당에 묶여있던 개가 갑자기 크게 짖어댔다. 왜 저렇게 짖지? 상훈이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정혜 씨도 뒤따랐다. 이게 뭐야? 대문 앞에는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조그만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다. 작고 연약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세상에, 이런 밤중에 누가? 어머, 여보 이것 좀 봐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같은데 왜 여기 있지? 아직 근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변 좀 둘러보고 와봐. 난 아기 안고 일단 들어갈게. 알았어. 날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 정혜는 얼른 아기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볼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 밖에 있었던 것 같았고 얼른 몸을 녹여 따뜻하게 해주어야 기운을 차릴 것 같았다. 어른도 엄동설한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거늘 태어나지도 얼마 안 된 갓난아이가 지금껏 버틴 게 용할 정도였다. 어쩌면 좋아. 부모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정혜는 포대기 속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갓 태어난 듯한 여린 생명.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몸이 따뜻해지자 그제서야 아이도 편안한지 보채지 않고 새근새근 잠을 자기 시작했다. 정혜는 아기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부드러운 담요로 감쌌다. 어쩌면 좋아.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을까? 상우는 고민스러운 얼굴로 방 안을 서성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 파출소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혜는 순간 움찔했다. 그러다 고아원으로 보내지면 그렇게 어린 아기를 혼자 두는 게 맞아? 그렇다고 우리가 다짜고짜 키울 순 없잖아. 아무런 준비도 안 해뒀는데 갑자기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말이야. 적어도 경찰에 신고는 해야 하지 않을까? 여보, 내가 볼 땐 말이야. 하늘에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어?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고 말이야. 난 이 아이 키우고 싶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 그냥 우리가 키우자, 응? 우리 집에 두고 간 이유가 있겠지?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혜는 아기를 더욱 품에 꼭 끌어안았다.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보내준 선물이야.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상우는 아내의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혜가 아이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자. 며칠 후 부부는 아이에게 수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깨끗하고 맑게 자라라는 뜻에서 수진이 어때? 좋네, 우리 수진이. 이제 엄마 아빠가 생긴 거야. 정혜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받아들였다. 잘 키울 자신 있어? 너희도 아직 젊은데. 자신은 없어도 사랑은 줄 수 있어.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뭐, 정혜 씨가 그렇다면야. 그렇게 수진은 부부의 딸이 되었다. 수진이 3살이 되던 해, 정혜는 문득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근데 그 아이, 친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설마 이 마을 사람이 아닐까? 정혜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라도 언젠가 수진의 친부모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그날 밤 정혜는 잠든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정혜는 속삭였다. 네가 어디에서 왔든 넌 내 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정혜는 더욱더 수진을 깊이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나주에는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며 마을 곳곳에 향기가 가득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들이 나부꼈고
마치 눈이 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정혜는 배밭을 돌며 작은 꽃송이들을 살폈다. 나무마다 수없이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올해도 풍년이겠어? 그러나 그녀의 몸 상태는 며칠째 이상했다. 자꾸만 속이 울렁거리고 음식 냄새에도 쉽게 메스꺼움을 느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이라고 여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밥을 차리던 도중이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정혜는 갑자기 울컥하며 구역질을 했다. 정혜야, 괜찮아? 이상훈이 놀라며 다가왔지만 정혜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믿지 않았다. 몇 주째 계속 그러잖아. 혹시 병이 난 거 아니야? 그날 오후 정혜는 결국 상훈의 손에 이끌려 읍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단순한 몸살일 거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의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3개월이시네요. 네? 임신이요? 정혜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미 4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거 꿈 아니죠?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정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기의 심장 소리도 아주 힘차고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세상이 뿌옇게 흐려지는 듯했다. 정말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 거야? 상우는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저녁 정혜 씨와 상우는 조용히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백꽃이 가득 핀 나무들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한테도 이런 기적이 올 줄이야. 정혜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 아이는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 거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뱃속의 아기가 자라날수록 수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수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수진은 그동안 온전히 부모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 친동생이 태어나면 그 사랑이 나누어질지도 모른다. 정혜는 수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엄마. 엄마한테 아기가 생겼어. 수진은 순간 말을 멈추고 정혜 씨를 바라보았다. 진짜요? 우리 집에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수진은 아직 어렸기에 동생이 생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럼 저는 언니가 되는 거예요? 정혜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와, 저는 여자 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주놀이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정혜는 수진을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바로 수진의 동생 건우가 태어난 것이었다. 느지막이 자연임신의 성공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작고 따뜻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정혜는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다. 네가 우리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상훈도 옆에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우리 아들 건우야, 잘 부탁한다. 그러나 수진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처음엔 신기해하며 동생을 바라보던 그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건우가 태어난 후 부모의 관심이 온통 아기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하루는 수진이 그림을 그려 정혜 씨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나 정혜는 건우를 안고 있었고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대답했다. 응, 예쁘네. 엄마가 이따가 천천히 볼게. 수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서늘하게 식었다. 늘 자신만을 바라보던 부모님이 자꾸 말도 못하는 갓난 아기에게만 신경이 쏠려 있으니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말린 것이었다. 수진도 아직 어린아이라 그 감정이 질투인지 서운함인지 모를 뿐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이불을 덮어쓴 채 눈물을 훔쳤다. 건우가 3살이 되던 해 상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폐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정혜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직 우리 애들은 어린데. 상우는 남은 힘을 다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정혜야,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해줘. 어떤 순간에도 상우는 정혜 씨의 손을 꽉 잡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정혜는 흐느껴 울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정혜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다. 그녀는 상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모를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는 왜 맨날 건우만 예뻐하고 나를 봐주지 않는 거지? 건우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건우가 미워 죽겠어. 이제 내 동생 아니야. 그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수지는 아직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 그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었다. 나주의 배밭에 늦여름이 찾아왔다. 따가운 햇살이 나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반짝이는 이파리 위로 내려앉았다. 배는 이제 서서히 여물어가고 있었고 마을 곳곳에서는 곧 있을 수확철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정혜는 배나무 아래에서 익어가는 열매들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을 확인하며 나직이 혼잣말을 했다. 올해도 잘 익었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얼마 전부터 수진의 태도가 어딘가 달라졌다. 집에 들어와도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았고 무언가 고민이 깊은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말도 예전보다 줄었고 어딘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정혜는 수진이 사춘기에 접어든 탓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도 그 나이쯤에는 말없이 부모에게 반항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수진이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문득 손을 멈췄다. 건우야, 너랑 누나는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야 한다. 알아요, 엄마. 수진이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선물 같은 아이야. 친부모가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가 평생 사랑하면 되지 않겠어? 수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날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동생 건우에게 저런 말을 한다니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수지는 가만히 숨을 죽이고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다. 누나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래, 맞아.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수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신발을 벗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진실을 마주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건우가 어린이 편애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설마 하는 마음에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수지는 저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정혜 씨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눈앞에 두고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깊은 고뇌를 하게 되었다. 수진아, 왜 그래? 입맛 없어?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엄마, 응? 제가 친딸이 아니에요? 순간 정혜 씨의 손이 멈칫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사실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가 하는 말 들었어요. 건우한테 말하는 거. 정혜는 할 말을 잃었다. 제가 친딸이 아니에요? 저 정말 주워온 자식이에요? 정혜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수진아.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다. 지금까지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았는데 나는 그냥 거두어진 아이였어요? 정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든 달래고 싶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이미 의심과 혼란이 가득 차 있었다. 정혜는 천천히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네가 우리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남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데려와서 키운 거죠? 그렇지 않아. 너는 우리 딸이야. 하지만 피는 안 섞였잖아요. 정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순식간에 굳어버린 공기가 온 집안을 헤집어 놓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혜는 수진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섰다. 그날 이후
수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정혜 씨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수진아, 저녁 먹어야지. 나 안 먹을래요. 아침도 안 먹었잖아. 괜찮아요. 그녀는 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차가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가 폐밭을 지나가다 말을 걸었다. 정혜 씨, 요즘 수진이가 학교에서 좀 변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말수가 줄고 친구들이랑도 잘 안 어울린다더라고. 정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정혜는 그날 저녁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수진은 한참이 지나서야 문을 열었다. 뭐예요? 정혜는 차분히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네가 알게 될 준비가 될 때까지 말하려고 했는데 알려주려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럼 끝까지 속였어야죠. 정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수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래요. 정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문이 닫혔다. 정혜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배수확이 끝난 밭에는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땅 위로 흩어졌다. 정혜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배껍질을 깎고 있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얇게 깎인 껍질이 툭 끊어졌다. 그녀는 멍하니 그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수진과의 갈등이 깊어진 지 벌써 몇 달째였다. 예전에는 함께 앉아 배를 깎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 건우가 마당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엄마, 배도 깎고 계시네요. 정혜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에게 손짓했다. 건우야, 와서 좀 먹어봐라. 건우는 배 조각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누나, 오늘도 늦어요? 정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대답을 대신하는 듯한 깊은 한숨이 그녀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수지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다. 어떤 날은 밤늦게 들어왔고 어떤 날은 아예 외박을 하기도 했다. 건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엄마, 그냥 놔두세요. 누나는 변했어요. 정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건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누나도 힘들 거야. 그렇게 누나 편만 드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답답함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누나, 이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저도 이제 누나가 가족인지 모르겠어요. 정혜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다. 건우야, 네 누나는 그러나 그녀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수지는 평소와 다르게 차분한 얼굴로 마당에 앉아 있었다. 정혜는 딸의 얼굴을 보며 왠지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엄마, 저 서울로 갈까 해요. 정혜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서울을 간다니? 이제는 저도 제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정혜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너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했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키워주셔서. 그 말이 더욱 정혜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수진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진짜 부모님을 찾아볼까 해요. 계속 이렇게 사는 거 저도 그렇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제 친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날 버리고 갔는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저 서울 가요. 정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수진이 떠나는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수진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정혜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건우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마당에서 멀뚱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디서 지낼 거니? 서울에서 지낼 곳을 알아볼 거예요.
생활비는? 엄마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혜는 딸의 표정이 너무나도 차갑다는 걸 느꼈다. 건강하세요. 그렇게 수지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정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가 저 길끝을 돌아설 때까지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그러나 수진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진이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정혜는 매일 아침 대문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수진이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엄마하고 부르며 다시 안겨오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화도 줄어들었다. 건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속상해했다. 집을 떠난 수진을 원망하기도 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서로가 힘들긴 했지만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생각할 줄 아는 나이이기에 더군다나 건우는 성숙한 편이었기에 수진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엄마, 누나는 안 돌아와요. 건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누나가 나가면서 했던 말 못 들으셨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정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수진의 방을 청소했다. 혹시라도 그녀가 돌아왔을 때 방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대로 다시 지낼 수 있도록. 하지만 문이 열릴 일은 없었다. 최영자는 그런 정혜 씨를 보며 혀를 찼다. 건우 엄마, 이제 그만 잊어요. 그 애는 돌아올 생각 없어요.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식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키울 때는 부모가 전부인 것 같아도 나중엔 지들 살 길 찾아가는 거죠. 정혜는 천천히 말했다. 그 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나는 엄마니까. 정혜는 대문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확고했다. 그렇게 정혜의 기다림은 계속되었다. 수진이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전남 나주의 배농장은 여전히 계절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혜의 삶은 멈춘 듯했다. 집 안은 조용했다. 수진이 머물던 방도 그녀가 쓰던 책상도 손때 묻은 컵 하나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정작 그 방의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혜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시골 마을의 아침 공기는 서늘하고 상쾌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답답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수지는 떠나면서 아무것도 묻지 말아 달라고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드릴게요. 그러나 2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없었다. 처음엔 참아보려 했다. 기다리면 연락이 오겠지. 바쁘겠지. 새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 정혜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들었다.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상황은 같았다. 수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건우는 어머니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다. 엄마, 제발 누나한테서 연락 올 거란 기대 좀 버려요. 건우야,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네 누나잖아. 넌 누나가 그렇게 나갔는데 걱정되지도 않아? 건우는 한숨을 쉬었다. 누나는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쁘니까 그렇겠지?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려면 얼마나 정신없겠니? 엄마는 누나를 너무 좋게만 생각해요. 그렇게 정 떼려고 나간 사람이 퍽이나 연락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고생 그만하고 잊어버려요. 쉽진 않겠지만 시간이 약이잖아요. 그러다가 엄마만 마음 아프고 쓰러지실라. 난 엄마밖에 없잖아요. 나는 생각 안 해요? 정혜는 여전히 믿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건우 씨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최영자는 장을 보고 오다 정혜 씨를 마주쳤다. 건우 엄마, 요즘 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수진이한테는 연락 왔어? 정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영자 씨는 혀를 찼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애는 키워도 소용없다니까.
애초에 남의 피 섞인 자식은 다르다니까. 정혜는 그 말이 못마땅했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다. 나 같으면 그냥 잊고 살겠어. 연락도 없는 애를 뭐하러 기다려. 그런 말 하지 마. 수진이는 우리 딸이야.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그렇게 믿고 싶겠지. 수진 씨가 떠난 후 정혜는 습관적으로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늘 세 사람 몫을 준비했다. 하지만 매번 한 자리가 비었다. 건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안쓰러웠다. 엄마, 이젠 그냥 둘이서만 먹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니. 언제라도 올 수 있잖아. 건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정혜는 수진의 방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두고 간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책상 서랍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정혜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우리는 가족이다. 나는 이 집이 좋다. 그러나 장이 넘어갈수록 글씨는 변해갔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일까? 나는 어디서 온 걸까? 만약에 내 진짜 부모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 정혜는 손을 덜덜 떨며 일기장을 덮었다. 수진아, 네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었다. 수진 씨가 떠난 지 반년이 되었다. 이제는 정혜도 핸드폰을 자주 보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정말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수진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정혜는 여전히 문득문득 대문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 희망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녀는 여전히 기다릴 것이다. 수진이 떠난 지 7년이 흘렀다. 전남 나주의 배밭은 여전히 계절을 따라 변화하고 있었지만 정혜의 마음속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건우는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주 집에 들렀다. 그러나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아직도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 떠난 그날 이후 문 앞을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늦은 오후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정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쥐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수진아? 엄마, 저 왔어요. 문 앞에 선 수진이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보다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정말 내가 맞니? 내 딸 수진이 맞는 거야? 정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수진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제사라서. 건우도 와 있죠? 정혜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와라. 저녁은 먹었니?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은 채 문턱을 넘어섰다. 수진 씨가 돌아온 날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건우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누나, 잘 지냈어요? 수진은 덤덤히 안부를 묻는 건우를 쳐다보며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뭐 나름. 건우는 수진을 유심히 살폈다. 예전에 씩씩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그녀는 애써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손에 든 젓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정혜는 그런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어떻게 지냈니?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살았어요. 너무 고생한 건 아니고? 고생은 무슨. 다 제가 선택한 일이죠. 그 말에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혹시라도 수진이가 무슨 큰일을 겪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 여기서 다시 살고 싶어요. 정혜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건우도 놀란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누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냥 서울 생활이 좀 버거웠어요. 정혜는 그 말에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여기 있고 싶다면 그러렴. 그러나 건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누나 수진 씨가 반갑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었다. 그렇게 수진 씨가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다. 아침이면 밭일을 도왔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다. 그러나 정혜는 알 수 있었다. 수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한밤중 그녀는 몇 번이나 마당에서 혼잣말을 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았다. 방문이 닫힌 후에도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간혹 몰래 전화를 하는 듯한 기척이 들렸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묻지 못했다. 혹여나 다시 떠날까봐. 혹여나 이곳이 수진에게 편안한 집이 아닐까봐.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 제가 서울에서 조금 빚을 졌어요. 정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빚? 네, 많이 큰 금액은 아니고 8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당장은 갚기가 어려워요. 정혜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배밭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주시면 제가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정혜는 천천히 딸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돈 어디에 쓴 거니? 엄마, 그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갚을 건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빚 없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용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정혜는 그제야 깨달았다. 수진이 돌아온 진짜 이유를. 정혜는 조용히 손을 떼고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네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 돈을 갚기 위해 배밭을 담보로 하는 건 어려워. 그러자 수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기대를 하는 듯 싶은 표정을 짓다가도 거절 의사를 내비치는 말에 금세 표정이 굳어버린 수진 씨를 보고 정혜는 뭔가 아차 싶은 느낌이 들었다. 엄마,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역시 엄마도 똑같네요. 친자식한테는 다 내어주면서 저는 남이니까 안 되는 거죠? 수진아, 그런 말이 아니야. 아니면 뭐예요? 그러자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결국 제가 여기서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였네요. 돈 얘기만 안 꺼내면 됐던 거죠?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가 해줄 말이 없구나. 좋아요.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수지는 몰래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서랍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은 한 장의 서류였다. 수지는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수진이 손에 쥔 문서는 다름 아닌 정혜의 유언장이었다. 적지 않는 나이고 남편이 먼저 떠난 상황의 자식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무얼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미리 정리하는 셈치고 작성해둔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의 내용은 정혜가 사망시 배밭을 건우와 수진에게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수진은 그 글자들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어차피 건우 몫이 더 크겠지. 결국 난 이 집의 진짜 가족이 아니야.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문서를 찢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조각들이 방바닥에 나뒹구는 걸 뒤로 한 채 가방을 들었다. 다시 떠날 준비를 하며 정혜는 새벽에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정혜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방문을 열었다. 마당으로 나가려던 순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수진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에는 꼭 닫아놓던 문이었다. 정혜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 있던 유언장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정혜는 그 조각들을 주워 들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다른 서류들도 뒤져진 흔적이 있었다. 정혜는 마치 심장이 서늘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마당으로 나왔다. 멀리 대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였다. 정혜는 서둘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가방을 든 수진이가 서 있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 역시 놀란 듯 굳어 있었다.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하니? 그냥 나가서 바람 좀 쐬려고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네가 바람 쐬러 나가는 얼굴이 아니야? 수진 씨는 정혜 씨의 시선을 피했다. 확실히 무언가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왜 그랬니? 뭘요? 유언장, 네가 찢었지. 그래요? 내가 찢었어요. 정혜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니?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어차피 다 건우 몫이었죠?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저는 엄마 친딸도 아닌데 엄마가 저한테 그 땅을 남겨줄 리가 없잖아요. 정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수진 씨의 눈빛은 차가웠다. 엄마, 나도 알아요. 애초에 저는 이 집에 남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그냥 저를 좋은 마음으로 키웠겠죠. 하지만 결국 피가 섞인 건우가 더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정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넌 내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내 딸이야. 사랑. 그럼 저한테 8천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겠어요? 정혜는 순간 움찔했다. 봐요. 결국 저는 남이잖아요. 넌 돈이 필요해서 돌아온 거였니? 수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정혜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기에 이대로 놓치면 영영 놓치게 될까봐 두려웠다. 가지 마라, 수진아. 엄마, 그냥 저한테서 손 떼세요. 넌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실수든 뭐든 제 인생이에요. 이제 엄마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돌아와라, 수진아. 엄마는 저한테 가족이 아니라 족쇄예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다. 수지는 고개를 돌리고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렇게 두 번째 이별이 찾아왔다. 그 뒤로 정혜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아침이 되어도 그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건우는 출근 전에 마당에 나와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엄마, 누나는요? 갔다. 다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말하는 정혜 씨의 표정을 보고 건우 씨는 순간 굳어지고 말았다. 또 떠난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번에도 누나 기다릴 거예요? 정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건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누나는 엄마를 이용한 거예요. 그거 알죠? 정혜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건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가족은 또다시 한 사람을 잃었다. 수진 씨가 가져간 여러 서류들은 형식적인 것이었기에 딱히 악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며칠 후 정혜는 혼자 배밭을 걸었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이 배나무들은 한결같았다. 계절이 바뀌어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정혜는 나무 한 그루에 기대어 조용히 중얼거렸다. 수진아, 네가 어디 있든 건강하길 바란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수진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였다. 그렇게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정혜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한정혜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따님 수진 씨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혜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실종이요? 네, 수진 씨가 최근 서울에서 지내던 곳을 떠난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건우도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혜는 핸드폰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가 사라졌대. 그러고 올라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뭐가 잘못된 건지 경찰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어. 정혜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다. 아들 건우 씨가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 수진 씨가 며칠 전까지 머물렀다던 한 곳이원. 좁디 좁은 방에서 수진 씨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의 연락에 의하면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그나마 이 고시원에서 3년 정도 머물렀다는 말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분명 이유가 있던 행동이었다. 그 순간 정혜는 수진이 잘못되었을까봐 덜컥 겁이 났다.
건우야, 아무래도 누나 찾기 전까지 집에 내려가는 건 좀 미뤄야겠구나. 그래야죠. 저 머물던 오피스텔 있으니까 거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누나가 이상한 건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저도 알아야겠어요. 정혜는 수진을 찾기 위해 서울을 떠돌며 많은 곳을 다녔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고시원을 떠난 이후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엄마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이제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벌써 몇 개월인데 이 정도로 수소문하고 찾아다니는데도 연락 없고 흔적 발견도 못하는 거면 그냥 어딘가에 살아있겠거니 하고 잊어요. 정혜는 힘없이 웃었다. 건우 씨가 하루가 다르게 메말라가는 정혜를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서 건넨 말임을 아는데도 정혜의 가슴 한 구석은 쓰라리고 아팠다. 자식한테 포기란 게 어디 있니? 그러나 그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다. 얼마 뒤 정혜 씨의 휴대폰으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발신번호 표시제 안으로 온 메시지는 한눈에 봐도 딸 수진 씨가 보낸 것이 확실했다. 엄마,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집 떠나서 서울 올라와서였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모아지지도 않고 허해진 마음을 채울 기회가 없더라고요. 어느새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삶의 의지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자 엄마 찾아갔던 건데 일부러 모질게도 대해보고 속상하게 해드렸어요. 아마 이 메시지를 끝으로 저는 엄마한테 다시는 연락할 일 없을 거예요.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겠거니 잘 살고 있겠거니 하고 절 잊어주세요. 저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수진 씨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긴 정혜 씨. 완전한 이별을 고하는 내용에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가슴으로 키운 딸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그 가슴 속에서조차도 지워야 할 것 같았다. 며칠 후 정혜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산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변호사님, 배밭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듯 물었다. 기부요? 정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몫이었던 땅,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쓰고 싶어요. 일부는 우리 아들한테 넘겨주고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기부해 주세요. 변호사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서류를 준비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다. 수진이와 함께 백꽃을 바라보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도 놓아야 할 때였다.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정혜는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내곤 했다. 그러다 우체부가 반가운 목소리로 정혜 씨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편지예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이 없고 받는 사람만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하네요. 원래대로면 폐기 처리하거나 반송되어야 하는데 주소가 마땅치 않으니 배송되었나 봅니다. 우체부로부터 받아든 편지는 마지막 인사를 고했던 딸이 보낸 편지였다. 편지치고는 봉투가 두툼했는데 서둘러 열어보니 100만 원과 함께 작은 쪽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 수진이에요. 저도 이제야 정신 차리고 밥벌이를 하네요. 살아생전에 엄마를 만나 뵈러 갈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편지 쓰네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한테 그리고 건우한테 상처 준 거 생각하면 이제 돌아갈 정신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있다고 소식은 전하려고요. 그럼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정혜는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네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길 바란다. 배꽃이 지고 시간이 흘렀다. 정혜는 여전히 매일 폐밭으로 나가 일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현재를 살아갈 뿐이었다. 이제야 좀 편안해 보이네, 건우 엄마.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눈부시게 폐밭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다.